다스베이다 143회 3.5단계 관객 단 한 명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14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시 돌아왔네. 소리 빵빵 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공연을 준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해 내내 있게 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를 소개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어릴 적에 혼자 파리로 건너가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곳마다 최연소 최우수 졸업. 그래서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한국인은 처음으로 1위를 하며 스위스에서 살아가며 유럽에서 명성을 날리다가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서 뉴스공장을 발견하고 뉴스공장에 출연.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으나 코로나가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거의 내내 한국에만 있었죠. 네, 저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쭉 있는 중이에요. 스위스로 못 돌아가고. 네, 근데 지금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제는 갈 수 있어도? 갈 수 있어도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두세 달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을 베이스로 잡고 연주 있으면 왔다 갔다 하려고요. 왜?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는 너무 편하고, 뭐, 그냥 제 나라니까. 내 고향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국민도. 아니, 솔직히 이게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까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거기서 살았지? 심심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찔해요. 다시 아찔? 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아찔. 네. 게다가 코로나로 난리잖아. 완전 난리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뭐래요? 완전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지금.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거기 친구들도 네. 한국이 제일 안전한 건 걔들도 아는구나. 네, 알고 있더라고요. 완전.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네, 절대 오지 말래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특집 콘서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게다가 또 베토벤 250주년. 네, 맞아요. 우리하고 큰 상관없는데 갖다 붙였어. 갖다 붙이고. 아니 근데 베토벤 비슷하시다니까요. 특히 요즘에 더 비슷해지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베토벤 250주년에다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공연을 마련하자라는 저희 기획. 그리고 이면정 씨가 또 콘서트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뉴스 공장 제가 나가서 잠깐 흘렸잖아요, 홍보. 오늘 티켓 오픈하자마자 3분 만에 매진됐어. 3분 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게다가 더 특별한 게 이 피아노 예사롭지 않잖아요. 피아노 이면정 씨가 이번에는 코로나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한 공연이기 때문에 딱 특정했어. 이 피아노를 네. 빌려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하고 빌리려니까 한 타임에 500만 원이야. 아니 미쳤나 이 가격이. 그래가지고 300, 500이 아니라 300. 500이야 500. 아 진짜요? 500이야. 저한테 모든 걸 다 말씀 안 해주셨네. 500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놀랬어. 그래서 지금. 야 그거 얼마야 사버려 했더니 저 피아노가 2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괜찮아요. 좋은 피아노예요. 이거 나 만지지도 못해. 2억 6천만 원짜리 피아노를 우리가 사상 최초로 30분간 500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네.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한 명이야. 우리나라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시국이에요. 운명이 필요하다. 네네. 운명의 연주를 부탁해야 되겠다. 뭐 자신 있죠. 운명이라고 하면 전 운명이니까 저의 인생이 다 운명이었어요. 모든 게 다 운명이었기 때문에 맞싸워 나가자. 승리를 하자. 이 운명은 승리로 끝나거든요. 승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어린 시절부터 20대 전체를 네, 유럽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시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잖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 한 해 한국에 있으면서 네. 이렇게 뭐 뉴스도 보고 뉴스 공장도
가끔 나오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죠. 네네네. 근데 조금씩. 그렇죠. 뭐 프랑스 신문, 뭐 영어로 된 신문, 뭐 독일어도 된 신문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런 흐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나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뜨였죠. 조금씩. 네네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 테니까. 네. 한 줄로 답변해줘, 한 줄로. 네. 왠지 무서운데요. 왠지 한 줄로. 정치 질문 하실 것 같아. 큰일 났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 줄로 답해줘. 어떻게 해야 되지? 저의 커리어를 지금. 네네. 이런 답변은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이게 실제 콘서트 같은 데 쓰일만한 피아노란 말이에요. 여기 올 피아노가 아니야, 이곳에. 제가 왔으니 당연히 따라와야죠. 저는 기본이 이런 피아노예요. 공장장님. 기본이에요. 2억 6천만 원짜리 피아노는 구경 처음 했어. 자, 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동안은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감사합니다. 야, 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맞아. 네. 야,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비싸니까. 이제 좀 실력이 나오는데요, 막. 어땠어? 여운까지. 네. 뭘 좀 아는 양반이네. 그렇죠. 침묵을 되게 제가 중요시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네, 침묵이 사실 음악의 가장 첫 음표고 마지막 음표예요. 오! 마지막 침묵에는 그 모든 음악이 다 담겨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침묵이. 네. 좀 아시는군요. 너무 비싼 피아노를 막 만지는 거 아니야? 탑 클래스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할 때 네. 쓰는 피아노의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2억 6천만 원인데 기본이? 네, 당연하죠. 피아노들이 다 성격이 다르니까 피아노가 사람 같아요. 비싸다고 좋고 뭐 싸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닌데 나한테 맞는 게 따로 있다? 네,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피아노마다 성격이 되게 맞는 게 있고 어떤 피아노는 나를 승화시켜주는 피아노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컬러가 나오니까. 이 피아노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연주를 하네요.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연주한다고?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정말이에요. 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슬슬슬슬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피아노. 그래서 이런 피아노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지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 느낌 뭐야? 제가 일부러 저희 집에서는 되게 무겁고 되게 성격이 못된 피아노로 연습을 해요. 일부러. 못된 피아노? 네, 이게 뭐라 그러지?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내 말을 잘 안 듣는 피아노로 일부러 연습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그래서 그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피아노들이 다 나에게 순종적이에요. 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피아노가 왜 말을 안 들어? 치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상하고 있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피아노는 피아노 자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부러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가 벌써 이 피아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주만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너무 좋아요, 이런 피아노. 모르는 세계다. 네. 그럼 뉴스공장에서 이런 피아노를 한번 자주 나갈게요, 그러면. 네. 콘서트가 언제라고요? 12월 27일인데 덕분에 매진이 되었고 그 다음 콘서트가 1월 16일이 있어요. 서울에서. 16일 날. 네. 오실래요? 아니. 이럴 수가. 다 들었잖아. 바로 옆에서. 하긴 뭐 아주 좋은 자리에서 뭐. 제일 좋은 자리에서 네, 바로 옆에서 다 들었어. 들었어. 표정도 다 보여. 아, 진짜요? 야, 저희가 클로즈업으로 그 표정하고 건반 치는 모습 다 잡았기 때문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이렇게 쳤나? 내가 이렇게 멋있나? 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 두 번째 콘서트 끝나고 나서 네. 새해에 다시 한번 합시다. 네, 그때는 좀 싼 피아노로 합시다. 저 계속 이걸로 갈래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맡긴데도 이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얘가 비싸구나. 자, 이 피아노 치워야 됩니다. 이 피아노 누가 만져서 스크래치 날까봐 우리가 치워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피아노 치우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귀하신 분 빨리 내보내드려라. 엄마,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예전에 네가 보내준 2배 보낭치를 먹어서 그런가? 다행이다. 2배 보낭칠이 좋긴 좋나 봐. 제주의 바람과 물, 흙이 키운 제주 황칠나무 100일 숙성 노하우로 정성껏 따르는 2배 보낭칠. 내 가족의 컨디션을 되찾아주세요. 진한 2배 보낭칠이 함께합니다. 애인에게 논이 주스를 내리라는 어명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위대에서 100% 유기농 논이로 만든 주스라 괜찮다 하셨소.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소. 사근이 만극하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내위드 논이 주스는 더 이상 몸에 죄지지 말고 사시오. 엄마, 저 기억상실증인 것 같아요. 같은 과자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에이, 걱정 마렴. 그건 토트부스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질리지 않고 뚝딱.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으로 햇섭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송만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박사님 나오셔서 연말쯤이면 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백신 전망하셨는데 박사님이 전망하신 대로 이제 백신이 이제 드디어 접종이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화이자가 먼저 시작되고 미국에서도 화이자가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도 기다리고 있고 일주일 정도 사이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1,000명 분. 그러니까 2천만 도수입니까? 두 번 하는 거니까. 자, 셋 다 90%대 효율이다라고 하던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가짜 맞은 사람 군이 있고 진짜 맞은 사람 군이 있는데 일상을 풀어놓고 가짜 맞은 쪽이 걸린 대비 진짜 맞은 쪽이 걸린 비율 그 통계를 내서 진짜 맞은 쪽은 이쪽이 100명 걸렸는데 이쪽이 1명 맞았다면 99%의 효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통계내는 거죠. 드디어 이해했어요. 기자들이 이해를 못했나 봐. 기사를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5%라는 것은 드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백신이 나온 건 맞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그룹에서는 90%가 나왔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지금 62%가 나와서 두 개를 합쳐서 지금 70%거든요. 70%. 그 정도라도 지금 상당히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근데 예전 같으면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고 본격적으로 대량 접종을 하는데 이번에는 3상을 몇만 명 하긴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실제 접종으로 바로 점프했잖아요. 그러니까 3상의 일부를 실제 접종하면서 같이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 승인이 아니고 비상 사용 승인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EUA. 완전 최종 어프로브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긴급하게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니까. 좀 이른감이 있는 접종이 하나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 단계로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화이자는 한 번 더 맞는다면서요. 3주 후에. 이번에 개발된 것들은 거의 다 2번이고요. 왜 2번을 맞는 겁니까? 한 번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많이 유도가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실험을 다 해보니까 2번을 맞았을 때 면역 반응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2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모두 2번 맞는 전부 다 2번으로 했고 앞으로 나올 백신이 대다수가 2번 접종일 것이다. 워낙 정보량은 많은데 정리를 안 해주니까 정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가장 먼저 확보한 백신인데 이게 가격이 월등히 싸더라고요. 2, 3달러. 그리고 그 화이자 이런 거 뭐 영하 60도의 콜드 체인을 통해서 이동시켜야 되고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던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훨씬 용이하게 냉장 보관이 그냥 일반 냉장 보관하면 되는 거.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제너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비영리 성격을 지닌 연구소였기 그런 조건으로 때문에. 기술 이전을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이 된 거지 이게 효능이 낮거나 이래서 가격이 싼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서 비지떡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니고 원래가 백신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와 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세포 배양을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전 세계 아주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는 쉽게 생산이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도 생산을 지금 많이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공공성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만든 약품인데 그렇다고 효능이 떨어지거나 질이 나쁜 게 아니다. 우리 배팅이 성공한 셈이네요. 상당히 괜찮은 배팅이었네요. 가격도 저렴한데 냉장 보관하고 그리고 쉽게 전달 이동도 가능하고. 쉽고.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뒤쳐졌다고 막 지랄지랄 기사를 쓰잖아요.
아주 단기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지켜보고 최대한 검증이 된 네. 백신들을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거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전 국민의 80%가 넘는 거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름 때부터 네. 서두를 필요 없다. 새로 나온 백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상황도 봐가며 한 단계 뒤에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네. 정부에서도 그냥 지켜본 게 아니고 7월부터 이미 네. 개별 기업하고 다 접촉을 하면서 이 계약 조건이랑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봤던 거죠. 영국은 벌써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 늦은 거 아니냐고 지랄하는 기사를 쓰고 그래서 영국처럼 우리 빨리 맞아봐요. 뭐라고 쓰냐면 효능 검증이 안 되는데 빨리 만다고 이렇게도 지랄 저렇게도 지랄해 걔네들은 원래. 지난번 독감 백신 때 이미 그 70년간 안전이 증명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청. 그러니까요. 독감 백신 70년 동안 안전한 백신이었는데 갑자기 기사들 사람 죽는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오히려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렸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할 수 있는 거지. 아우 미친 새끼들. 자, 그래서 왜 우린 뒤처졌냐는 기사도 엉터리고. 각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번에 영국이 그렇게 제일 먼저 승인한 거에 대해서 EU에서도 영국이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식으로 컴플레인을 많이. EU에서. 네, 야, 니네 그렇게 빨리 그 주사 놓으면 네. 어떡해. 네. 근데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브렉시트 할 거거든요. 이 세대로 계속 가다가는 경제가 망할 수도 있으니. 자, 삼상과 같이 갖는 셈 치고 해보자. 이렇게 결정했나 봐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한국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몇 명 그러면 한 200명, 500명 그러면 이제 장난하잖아요. 장난하죠. 지금 이제 해외에 있는 네. 연구자들하고 야, 네, 우리나라 네. 심각해. 몇 명이 우리 500명. 네. 야, 장난하거냐. 근데 이제 자, 그래서 늦은 게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을 네. 언제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영국도 한 200만 명 정도, 미국도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이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한 200만, 미국에서 한 1000만 정도. 그리고 나서 네. 한 2달 정도 지켜보면 됩니까? 네, 2-3달 지켜보면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2월 정도 되면 아, 이제 백신을 맞아도 좋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어느 보시는 정도는 거군요. 어느 정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2월이나 3월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겠네요. 해외에서는 안티백서라고 해가지고 영국도 한 3분의 1은 하는 백신 같은 거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에 그 닥터 웨이크필드라고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란셋에다가 그 미즐즈 홍역 백신 MMR을 맞으면 자폐증이 일어난다.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돈을 받고 조작을 완전히. 돈을 받고 왜 그런 거예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신 회사로부터 아마 소송을 이제 걸어가지고 아마. 니네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그들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고 그런 논문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게 다 밝혀져가지고 뭐 의사 자격증도 박탈당하고 논문도 다 취소당하고 했지만 그게 하나의 무브먼트처럼 이제. 백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 사람 엔티백서로 활약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백신 맞은 그룹 안 맞은 그룹 80만 명씩 놓고 비교했는데도 전혀 차이가 없어가지고 자폐증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거짓말의 힘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하기 쉬운데 그걸 밝히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관계를 들이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짜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라고 밝힌 거를 음모라고 보겠네요. 우리나라도 뭐 아나키 같은 그룹이라든지 그렇죠. 유사한 백신도 안 맞겠다고. 자, 그런 난리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해외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 백신 회사들이 이제 면책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 사인해라. 그래서 각 나라가 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거의 동일하게 이제 그런 조건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얘기했던 측면이 통상 5년에서 10년 걸리면서 모든 거를 다 테스트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수년간 관찰하고 최대한 다 검증을 한 후에 이게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의 부작용은 다 이제 다 걸러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약사한테 모두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왜냐하면 이런 소송 잘못 걸리면 제약사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제약사에게 다 지라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책임을 국가에서 지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전 국민을 접종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에서 무료로 다 맞게 해주겠고 그 가격이 얼마짜리 백신이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도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좋아. 그럼 니네 면책해주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질게. 네. 이런 사인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백신도 그 괜찮은데 상당히. 네. 근데 지금 이 3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갈 수가 없다. 3상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3상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려움이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이런 백신들이 승인이 또 되면서 네. 이제 개발 의욕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과 같이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이 상당히 좋은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다른 나라에서 백신 나왔으면 개발이 끝나는데 네. 이번에는 꼭 우리 백신을 따로 확보하자. 네, 이게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이 케이스는 끝까지 지원해서 우리 힘으로 백신을 꼭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이유도 임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 꼭 가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한 5년 정도 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백신 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2, 3 나오면 어떡해. 네. 그래서 우리 백신을 별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100%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어요? 해외여행. 지난번에 총수님께서 예. 그 감염 패스포트 얘기를 하셨는데 예. 백신 패스포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포트.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특정 기업들에서 우리 기업에 들어오려면 직원들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런 백신 도장 같은 게 도장을 이제 자기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백신 도장 같은 게 생겨요. 네, 이제 WHO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했다는 증명서, 국가 간의 어떤 증명서라든지 증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강아지 해외로 데리고 가려면 강아지 무슨 주사 접종했다는 거 잔뜩 들고 가야 되거든요. 네. 똑같죠. 그런 사람들은 뭐 격리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좀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자, PPL. GH 기본주택은 지하철 가까이. 안녕하세요. 숲 가까이. 안녕하세요. 쇼핑몰 가까이. 집 걱정은 멀리.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래오래. 일상이 아름다운 GH 기본주택.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주택에 적용한 거죠, 이거. 다스베에 대해서 다뤘었죠.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인데 역세권에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 구현되면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꼭 되길 바래, 나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시도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처럼 기본주택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 되는 꼴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잘난 척 할 때 필요한 교양 시리즈 도서. 예. 딴지마켓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서입니다. 10번째 시리즈가 나왔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최초의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단편 지식으로 쌓아놓고 아는 척할 때 꺼내놓는 거지, 이건. 처음에 언제인 줄 알아?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새로운 컨셉의 서비스네. 자, 평생 렌탈 월 10,000원대인데 첫 번째 4년마다 새 제품을 교체해 준다. 두 번째 평생 렌탈 기간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한다. 세 번째 6개월마다 비대 청소를 해준다. 네 번째
환경청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 모델이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답니다. 네. 다만 평생 무상을 받으려면 평생 월 10,000원씩 내야지.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가 봐. 지금까지 26억 워치가 팔렸어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한번 사드시는 분은 계속 사드신다. 무방무제, 무인공색소, 무인공감미료라고 합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 굿나잇 이노큐. 자, 이번에는 말들 많은 호텔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호텔형 임대주택입니다. 아남생활. 그래서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광세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또 시설을 설계하신 박인영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나머지 두 분은 최근에 입주한 분, 그리고 입주한 지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입주자 중에 가장 오래된 분 두 분 모셨는데 본인 소개 각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기술창업융합전공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아남생활에서 한 3주째 거주 중인 정상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어제 입주한 입주자 김하빈입니다. 자, 한 분은 학교에 무슨 창업센터에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소개를 받고 네, 들어가셨고. 지원을 좀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들어가셨다고요? 네, 어제 입주했습니다. 본인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창업 준비. 네네. 두 분 모두 20대시고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우선 박인영 대표님, 우선 설계의 키 포인트가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호텔을 주거시설로 바꾼 첫 번째 사례가 종로 쪽에 있었는데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엄청 욕을 먹었어요. 네, 그게 건축적으로 보면 호텔 냄새가 안 빠진 거예요. 그 운영에 대해서도 호텔 주인이 계속 운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텔 주인이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군요. 이거 그냥 호텔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군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는 이게 주거라는 느낌이 들게 하자. 예. 원래 저 건물에 처음에 갔을 때는 화장실이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방마다 있는 화장실이 네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에로틱한 여기가 유리로 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거로 느껴지는 가장 결정적인 건 벽지와 편안한 조명과 가구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에는 일단 화장실이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상하다니요. 다 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목적에 맞게 돼 있고. 그 목적에 맞게 돼 있고. 그리고 가구가 굉장히 적시설이에요. 가구가 뭘 필요해요, 가구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넣으려고. 붙박이를 많이 넣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공간의 느낌이 나도록 바꾸셨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부엌이죠. 공용 부엌. 네.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썸씽이 일어난다, 이거. 이 공용 공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겁니까? 설계자의 의도. 저는 이렇게 뭉쳐 살고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고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어간다는 느낌?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좀 크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내 집이 여러 군데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네네. 그러니까 내 집인데 잠자는 곳은 여기 있고. 네네. 내가 쓸 부엌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건물 전체가 내 집이다. 네. 그 느낌을 주려고 사실은 아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입구 현관문이 굉장히 비싼 문이거든요. 잠깐만요. 비싼 문 다시 한번 보고. 저 문짝만 650만 원.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자가 없이 바로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현관문 같은 느낌을 만들었군요. 네네. 저기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들어가고자 했던 거고. 아, 그렇구나. 650만 원짜리. 그 안부터는 내 집인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고. 그래서 공유 주방도 내 주방인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그렇죠. 주방 가서 내가 요리한 듯한 느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느낌이 실제로 나는지는 이 두 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일단 의도는 큰 내 집에 들어간다. 네. 아, 어떤 기사는 세탁도 못한다고 써있던데 세탁기 좋은 거 모아놨더라고 따로. 아, 저거는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전부 다 머릿속에. 이상한 기사 되게 많아요. 심지어 현재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공짜로 쓰고 네, 이것도 이제 썸씽이 일어나는 공간이거든. 기다려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서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 자, 이건 뭡니까? 택배하고 우편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택배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구나. 여기 와서 자꾸 부딪히라고. 같이 사는 느낌을 만들어야 돼서. 같이 사는 느낌. 그리고 보니까 거실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의도인 거죠. 바닥 난방이 되고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앞에 큰 대형 화면에 게임기 같은 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막 게임도 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큰 내 집이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큰 내 집인데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나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회의실 같은 거 많던데 디스플레이나 또는 뭐 3D 프린터 큰 거나 이 공간들은 뭡니까? 청년들 중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창업을 필요로 하는 20, 30대들에게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옥상이에요. 내 옥상이 제일 인상적이야. 이 옥상은 이미 연인이 된 사이끼리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설계를 받아서 운영하신 분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까요? 뭡니까? 설계를 해놓은 걸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같이 운영했구나. 이거를 이제 개발 단계부터 저희가 사실 이걸 개발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거든요. 뭐 인테리어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남생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남생활의 사업 기간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 구상이 오래 걸린 것이지. 그렇죠. 그 구상을 하고 나서는 한 3, 4개월만 리모델링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공사하고 준공하는 그 시간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청년 1인 세대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청년 1인 가구. 네, 그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운영 모델이 뭔가를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가 핵심이라고 봐요. 예. 나이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지금 아이디어를 저 혼자 맞는 것 같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획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 사람들을. 이 기획을 같이 했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제 분리시켜서 얘기하시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설계 운영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검토하고 같이 해서 뭐 이런 알겠습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나빠질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유도 질문 같은데 지금 그 고시원이나 원룸 뭐 보통 오피스텔 이런 데 많이 살잖아요. 4평짜리, 5평짜리 그 원룸 그렇죠. 고시원에 많이 사는데 20, 30대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당연히 이제 비쌀 뿐더러 문제는 뭐냐면 고립된다는 거예요. 아, 고립되죠. 예, 고립돼요.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점점.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깔려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뭐 일을 같이 하고 싶고. 예, 창업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공간이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 머릿속에 썸씽이 있었던 거야. 눈치챘어. 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주를 살아보니까 두 분이 이야기한 설계 의도대로 사라지던가요? 저는 완전 100%거든요. 100%? 완전 100%인데.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2017년에 이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서울 제 상경?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인데 개그맨을 준비하다가 근데 개그맨이 안 돼가지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거주한 공간이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다 글로 가잖아. 네, 맞아요. 고시원. 고시원 살았는데
햇빛도 안 들고 근데 다닥다닥 있는 게 불이 나면은 완전히 내일 모레 한다 그런 불안감에 고시원을 뛰쳐나왔어요. 고시원을 뛰쳐나왔다. 뛰쳐나오고 학교 기숙사를 이제 들어갔고요. 학교 기숙사. 네, 근데 민자 기숙사라서 많이 비싸요. 아, 네, 네. 기숙사가 얼마나 해요? 150 전후로 이제 기숙사도 비싸구나. 네, 서울권의 기숙사가 좀 많이 비싸거든요. 2인 1실인데 2인 1실인데 그렇게 비싸요? 네. 안 그래도 이제 학생이고 주머니가 좀 얇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또 창업지원단에서 이쪽으로 한번 뭐 들어가 보는 게 어떠하니 선생님의 추천하에 들어가 봤더니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저렴해요. 저렴하지. 네, 저렴하고. 보증금 100에 30이니까 저렴하지. 예. 네, 둘째 네트워킹이 된다. 제가 이제 고시원이랑 이제 뭐 하숙 살아봤는데 공허해요 일단은. 공허하지. 너무 공허해서 교류도 없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환경도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설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외롭고. 네, 돈은 돈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안암생활이다. 완벽하게 해결됐다.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적응을 좀 했고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 거기서. 이 주방에서 뭐 연애는 아니지만 이루어졌어요. 아 주방에서 사건 했구만 이 양반 퇴소시켜. 어떠한 입주자분께서 또 오시더라고요. 리조또라고 하나요? 네. 그 양반이 하고 있었다고요? 네. 당신이 하고 있는데 나눠준 게 아니라? 상대가 하고 있는데 거기 빌붙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리를 잘 못해서. 민폐지, 이 사람아. 여성분께서 같이 좀 먹지 않을. 음식이 남았구나. 그런 이유로 하여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제 연락처에 딱 저장을 1호로 저장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음식 남아서 그런 거니까 괴롭히지 마요. 자, 이게 이제 설계하신 의도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라고 하는. 네, 뭐 설계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쓰여지나 굉장히 궁금하고요.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잘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더 촉진시키려고 이 대표님이 화폐를 집어넣었다면서요? 그렇죠. 자체 화폐를 만들었죠. 어떻게 운영됩니까? 사실은 혼자서 그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해먹기가 정말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공유 냉장고를 주방에다 쫙 깔아놓고 공유 냉장고 그냥 아예 과감하게 요리를 해.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3인분에 과감하게 하고 내 거 먹고 남는 거를 공유 냉장고에 자체 화폐에다 가격을 책정해서 거기다가 비치를 하고 앱에다 등록을 하면 누군가 딱 등록된 걸 보고 바로 내려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썸씽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요. 댓글 쓰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실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또 옥상에서 볼까요? 뭐 이러고. 자, 이제 어제 처음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이제 결정할 때 부모님도 한번 보게 되잖아요. 걱정되니까. 네. 그러셨죠? 네, 그렇죠. 아버지가 같이 와가지고 안전한가도 보고 시설도 보고 그러셨죠? 네, 어제 입주 이제 도와주시니까. 아빠가 내가 한번 볼 테니까. 네. 이거 쭉 보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화가 많이 나셨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기사를 봤는데. 기사. 뭐 호텔 거지라고. 호텔 거지. 그래가지고 기사를 봤어 아버지가.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미친 새끼도 아니냐면서. 이런 말 했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희 거지 아닙니다. 네. 아버지는 직접 가서 다 봤는데. 네네네. 그거.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이렇게 청년들한테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호텔 거지가 몇 말이냐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다 보고, 내 딸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네네. 딸 입주시키러 가는데 기사에 호텔 거지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미친 새끼들. 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 미친 새끼들이. 기사들 보면 열받을 때 많죠.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제일 열받는데. 예를 들면 세금 낭비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리모델링 비용은 한 1,0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네. 세금 낭비가 아니고 엄청 잘 샀다 LH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세 문제와 이걸 엮는 거. 전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네. 이런 특히 그게 악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20, 30대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해서 설계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기가 어떻게 사냐니 다른 대책에서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프로젝트는 몇 년 전부터 청년 세대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전세 문제 여기다 붙이는 거죠. 청년 1인 가구에게 이게 정말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가 둘이나 있고 이런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말하면 어떻게
이게 청년 1인 가구들한테 적합하면 이 모델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른 모델에서. 다른 주택에서. 다른 모델에서. 다른 모델에서. 네. 아버지는 화났다는 거 이해했어요? 호텔 거지라고 미친 새끼들 그러면서. 네. 많이 화나셨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네. 네. 졸업을 하고 창업 준비하려면은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용인에 살았었거든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 다니고 뭐 어디 하려면은 서울에 너무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서울에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었었어요. 이제 친한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라 이래가지고 얹혀 사는 거잖아요. 얹혀 살았죠.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서.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이제 언니가 갑자기 언니랑 싸우면 언니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차려놓고 제 거를 준비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 마음이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저는 뭐 좋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췄잖아. 네네 그럼요. 저렴한 가격에 공용 시설도 있고 나만의 공간도 있고 다 좋은데 걱정은 뭔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여러 사람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거는 그런 걱정은 너도 쟤 좋아해?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 나쁜 엑스. 네. 저처럼 꿈꾸고 뭔가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게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렇지. 꼭 창업하는 사람만 들어오려는 법은 없지. 네. 그 심사가 있나요? 입주할 때? 이게 심사를 했거든요, 특별히. 한 5일 정도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놨는데 2.3대 1.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예.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22명 모집에 280명 정도가 그 지원을 했어요. 순식간에.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활동 계획서라든지 저희 포트폴리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끼가 있고 시너지가 날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의지가 가능하면 자기 사업 계획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잘만 뽑아놓으면 저절로 시너지가 나겠구나. 저절로 썸씽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CCTV도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너무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내가 배가 아파서 그래. IT 전문하는 회사하고 이야기한 거는 설거지를 안 하고 간다든가. 설거지를 안 하고 가면. 뭐 이런 것들을 동작의 형태로 잡아서 나갈 때 경고를 울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네네네. 막 지저분하게 할 때 그 경고음 울린다든가 추가 좀 해주세요. 남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든가 한 발짝 떨어지시오 이런 거.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만 알려줘서 한번 모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때도 입주 한 번 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이 가격에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갈 곳이 없다. 왜 이걸 요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그 정성평가에서 1위를 해서 첫 번째. 그래요? 오. 사업 계획서를 탄탄하게 냈구나. 네,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좀 탄탄하게 좀 했죠. 사업 아이템이 뭡니까? 처음에 고시원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정말 불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원턴치로 이제 그게 텐트가 팍 쳐서 텐트? 예, 방독면처럼 그렇게 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불이 났어. 탁 눌렀는데 그게 나를 뒤집어 써가지고. 자다가 불 났어요. 그러면 누르면 탁 해가지고. 방화 텐트 같은 게 쳐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숨 막혀 죽겠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산소도 공급하는 기능을 넣고 산소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119에 집보다 더 커지겠네. 그걸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지식재산권, 즉 특허는 이미 냈고요.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소방관이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예, 그거를 이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라이프타임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이게 고시원에 살면서 정말 절박하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안암 생활에서도 또 잘 될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아이템이에요? 저는 원래 액세서리를 팔다가 액세서리 이제 제작하고 이제 쇼핑몰로 이제 쇼핑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쇼핑몰 준비하시구나. 액세서리. 자, 두 분하고 그 운영하시는 분하고 설계하시는 분도 제가 2달 이내에 한 번 더 모시려고요. 2달 지나면 거주한 사람들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만족도나 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워낙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갈등이 무서워서 다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죠. 갈 거냐.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방향 자체가 어쨌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알겠어요. 좀 지나서 특히 두 분한테 제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무슨 좋은 일이 있던가
사업은 잘 되나.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기사들 또 댓글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아보셨어요? 라고 이제 쓰다가 제가 말았어요. 정말 안 살아보고서는 느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경험과 생활이 정말 많은데 왜 그런 판단하시는지 정말 영문을 모르겠고. 기자들이 다 그런 기사만 쓰니까 다 엉터리인 줄 아는 거야. 가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하는 걸 보고 살아본 사람으로서 억울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주거시설은 더 늘어나야 된다. 그걸 알려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점점 이게 전국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버지, 네네. 언론사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네. 아버지는 이게 쭉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평가는 뭐였어요? 너무 좋다. 잘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가 도움닫기 할 좋은 디딤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 체크하러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가주세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간식 좀 먹자. 간식 좀. 나이스미?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라고요. 보존제, 합성 감미료 없이 자연의 재료 그대로 만든 나이스미 현미 후레이크가 있으니까요. 나이스미는 딴지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 간식입니다. 초강력 변기 세정제. 수저 안에 제품 넣고 물만 내리면 청소 끝. 한번 설치해두면 2달 동안 깨끗한 변기를 유지. 바스 싱크대 클리너. 싱크대에 껴넣고 평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균, 냄새, 벌레, 안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김영대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더 댓글에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이런 데서 막 유입되고 있어요. 댓글에서.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이 미친 아미들. 제가 오다가 PD님한테 들었는데 다스베이다 지금 한 주 사이에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폭발까지는 아니고 아직 부족해. 지지난호에 영어 자막을 달았어요. 지난호도 올라갈 것이고. 자막이요? 자막이. 이 방송이 이제 오픈되면 지난호 것도 영어 자막이 올라갈 텐데 지지난호는 이제 이탈리아어가 추가돼요. 이탈리아.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와. 이것도 넣어달라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자막이 한번 퍼지면 그거가 이제 또 재번역이 돼요. 다른 나라 언어로. 제 생각에 이제 러시아어도 곧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호는 이탈리아어가 추가되고 지난호는 영어가 추가되고 이번 호는 이게 공개될 때 자막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자막이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얼드 헤어 가이 그러니까 위얼드 헤어 가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얘들아. 아미. 아니 심지어는 지난 방송 그 댓글에 보니까 누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위얼드 헤어 가이가 누구인지를. 그래갖고 위얼드 헤어 가이가 이게 한국의 탑 저널리스트다. 아 그렇지. 그리고 저 김영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쟤는 누구냐 이거지. 쟤가 누군데 자꾸 김영대하고 얘기를 주고받냐. 제가 보니까 그 표현이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위얼드 헤어 가이, 그러니까 머리가 스타일이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가 위얼드 헤어리 가이, 그러니까 털이 많은 이상한 사람. 그리고 이름을 ER 준이라고 쓰기도 하고 EO도 쓰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야 오유야 얘들아. 아미. 나는 오유다. 오유. 오유 JON. 근데 저도 그 자막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러니까요. 정말 특별한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BTS 현상을 접한 나로서는 처음 보는 현상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또 지적이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 이름을 들어봐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그렇죠. 거. 아메리칸 아이돌 뭐 아메리칸 아이돌 원조격에 해당되는 리얼리티 쇼라고도 불린 저는 그게 왜 성공했냐고 생각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들 많이 나왔죠. 네.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거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리얼리티 쇼라는 건 내가 참여를 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의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은 나의 대리자들이거든.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경우가 많지만 나의 대리자들이 그 무대에서 적어도 실제 세상보다는 훨씬 공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성공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공정과 정의를 가상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내 응원으로 나의 대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과정 전체가 그래서 한편의 성장 드라마야. 그렇죠. 네. 그 서사가 있어, 그 안에. 실제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경우가 많지만 그 무대에서는 룰들이 정해져 있고 그 룰들에 내가 또 참여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참가자들한테 감정이입하면서 위로도 얻고 그리고 나의 대리자들이 그걸 통해 성장하는 걸 보고 기분도 좋아지고 성장 드라마, 서사가 있는 근데 이 묘한 게 우승을 하잖아요? 서사가 끝났잖아. 우승하면서 이 서사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리얼티 쇼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서사는 끝이 났고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게 좀 허탈하기도 한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긴장과 서스펜스 또는 성장 드라마, 서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봐. 한번 성공하면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도 없잖아. 나하고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BTS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BTS의 무대는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리얼 라이프인 거예요. 방송국 무대가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인 거예요. 대형 기획사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또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실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진짜 세상을 무대로 하는 BTS가 등장한 거예요. 실제 세상 전체를 무대로 삼는 참가자가 딱 나타난 거지, 말하자면. 제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고 내가 응원하는 만큼 힘을 얻어서 점점점 다음 무대로 진출하고 어떤 역경을 또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근데 리얼리티 쇼는 그 시즌이 끝나면 끝나지만 이 리얼 라이프이기 때문에 이 무대는 끝이 안 나. 왜냐면 리얼의 세계는 실제 항상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거든. 게다가 BTS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미국 무대는 더더욱 그렇고 새로운 과제가 계속 그렇죠. 주어지죠.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미들은 이런 과제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 BTS와 아미가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서사는 끝이 안 나요. BTS가 설사 그래미를 받더라도 여전히 일정 정도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미하고 BTS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결속한 채 계속 갈 것이다.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이다. 저 해석이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네. 관중이 한 분밖에 없으신 게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진짜로. 네. 댓글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은데 총수가 이 BTS 현상에 대해서 이 속성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제가 나온 출연분만으로 보자면 한 단기 속성. 단기 속성인데 너무 빨리 따라잡으신 것은 물론 그렇지. 또 새로운 통찰을 오늘 같이 똑똑하니까. 아미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인텔리전트 하단 말 인텔리전트 알아? 구독해! 기억 들어왔으면. 놀라웠습니다, 진짜. 네. 리얼리티 쇼 같은 요소가 있어요. 걔네는 끝나요. 실제 리얼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다음 시즌에 다음 참가자를 또 열광하게 돼요. 다 가상체험일 뿐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 BTS는 그 무대가 실제 리얼 라이프인 거야. 방송국이 꾸려준 가상의 무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대는 안 끝나지. 쇼는 끝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아미들은 BTS가 나이가 40이 되고 50대가 돼도 계속 아미인 채로 남아있겠다. 그래서 빨리 이 자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총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하나가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고 하는 부분인데 왜? 저는 왜냐? 그건 아주 단순하게 그들의 음악에 있어요. 그들의 음악 자체가 애초부터 뭔가를 대변했습니다. 아, 좋아. 그럼 좋아. 내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든지 BTS처럼 하면 BTS처럼 될 수 있었냐? BTS를 BTS답게 만든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음악과 그들의 서사 그리고 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일체화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진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이라. 네.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말을 하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일 만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이 현상의 속성은 뭘까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고 그 애초에 시작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만났다. 나 그게 잘 모르겠거든. 이 대목은 가수 그러니까 이영만리 떨어진 가수하고 팬이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연대하냐고. 왜 그게 가능하냐고. 사실은 이게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뭐냐면 그 연대의식 같은 걸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점진적인 프로세스거든요. 한 번에 안 됐겠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세상에 보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소셜 미디어였어요. 근데 이 소셜 미디어로 단순히 어떤 컨텐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냥 그 평상시 모습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그런 것들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들의 음악이 뭔지를 느끼기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이상화가 되어 있죠. 전달되는데 BTS는 처음부터 그냥 날 것으로 노출시켰어요. 네, 본인들을? BTS 초기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팀이 처음에 좀 독특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나 찍습니다.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이었고 저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BTS가 처음에 스스로 힙합 그룹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데뷔 시점에 이들이 미국으로 가요. LA를 갑니다. 그래서 힙합의 거장들을 무조건 찾아가요. 정말 막 데뷔한 뭐 모든 것이 다 어색한 뭐 음악도 아직은 어색하고 기량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신인 냄새가 폴폴 나는 이 그룹이 그 LA로 갑자기 툭 가서 뭐 워렌지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힙합 가수들을 찾아가서 한 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들. 무턱대고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힙합을 잘하는구나, 정말 음악성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 아직 많이 모자라구나, 정말 열정이 가득하구나, 정말 배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외의 효과를 얻게 되고, 사실 이게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흑역사처럼 흑역사.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순혈주의자들도 있겠죠. 그들 사이에서는 BTS를 좀 나쁘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뭐 외국까지 가서 뭐 망신이냐, 아이돌 그룹이 무슨 힙합을 한다고. 아이돌이 니들이 무슨 힙합을 한다고 거기 가서 주접을 떨었어. 뭐 약간 그런 뉘앙스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리얼리티가 사실 이 외국 그 팬들을 대상으로 만든 리얼리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있는 K-팝 팬들 그리고 지금은 아미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정말 그 열정 하나로만 도전하는 모습에 총수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들이 지켜줄 자리를 찾아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런 거와 비슷하구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 따로 인터뷰를 하죠. 저는 뭐 시골 어디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치 초반에 오디션 볼 때 소개하는 영상처럼 리얼라이프의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 첫 도입의 효과를 그때 냈구나, 그게.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 뭐 재능들이 충분히 있는 멤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굳이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로 하여금 이 팀은 지켜볼 만한 의미가 있는 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팀. 그 프로그램이 BTS를 처음 발견한 미국의 팬들에게는 오디션에 첫 참가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 그렇죠. 그런 효과를 준 것 같아,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얘들을 발견했어. 네. BTS가 북미 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원석을 알아봤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큰 그룹이고 하나의 주인의식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북미에 있는 팬들이 BTS를 처음으로 발견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한 지형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한 그렇죠. 지형에서는 미국 시장이 워낙에 상징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적이 중요했습니다. 그 힙합에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성장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야, 이거는 복제 못하겠다.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BTS를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거고 당연히 못했을 것이고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성공이 그렇지만 수많은 우연과 재능, 뭐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와 조지 해리슨이 왜 하필 그 시점에 거기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연이지, 우연. 그렇죠. 우연과 재능이 결합돼서 어느 순간 터진 거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공한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성공의 전략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동화적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 라인을 좀 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거의 안 일어나는. 맞죠. 그러다 보니 이 BTS하고 아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흉내낼 수도 없고 정서 공동체가 만들어서 BTS의 성공과 자기의 성공을 일정 정도 동일시하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그룹은 일부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참 묘하게도 BTS가 지금 물론 세계적인 그룹이 됐습니다만은 아까 뭐 불공정한 세상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리얼 라이프는 원래 그렇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공정하고 공평할 것을 갈망하거든. BTS도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BTS가 그런 일을 안 겪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것만큼이나. 아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끊임없는 증명의 연속이다.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계속된 어떤 도전, 의심, 회의 혹은 새로운 과제를 주는 거죠. 빌보드 200, 그 다음은 100 이런 식으로 끝없는 증명의 연속이고 아미는 BTS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션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누군가가 또 다른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럼요. 다시 또 발끈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입증해야 돼? 내가 보여줄게. 그렇습니다. 참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네. 이게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게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 신기하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음악에 대해서 갖는 태도도 다른데 이 음악이 주는 힘, 그들이 주는 어떤 진정성 있는 감동 그런 것들을 통한 팬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팬들과 팬들 간이 느끼는 유대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감정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 정말.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접근해서 논문을 발표해도 좋을 일이라고 보여지는 게 국민국가라는 게 탄생하면서 너무 그렇다는 얘기하네 오늘 내가. 20세기의 어떤 그러니까 산물이죠.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거든. BTS와 아미의 관계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물리적인 영토가 없을 뿐이지 자신들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건.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명분이 있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뭐 아미가 특히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선한 영향력. BTS의 음악이 가진 메시지가 선하고 보편적이고 세대를 위로하고 여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NPR 팟캐스트에 출연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자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기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팝스타의 음악을 듣고서 박애주의적이고 세계 평화를 꿈꿨던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가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 미국인이 봤을 때 아미들이 뭉치고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하는 게 BTS가 음악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음악이 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정말 그런 증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내가 진도가 안 나갔어. 거기까지 모르겠어, 아미. 난 그건 모르겠고, 아, 이거 세련됐다. 가사는 잘 못 알아듣겠다.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이 관계는 대단히 독특하고 사회적인 연구가 필요할 정도로 유니크한 현상이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뭐 BTS에 관련한 과목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미의 후보에 오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뭐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의 기사의 개수가 BTS 병역 이슈의 내용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식 그런 세상을 오기 힘들 거고요. 다스베이다에 와서 외국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에 있는 장르에 들어와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언어로 어떤 어느 순간에 오실 수가 있어요. 빵하고. 그러면 왜 이들이 이탈리아어까지 굳이 갈 수밖에 없는지. 좋아. 그럼 내가 음악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볼게. 아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예. 구독 100만 명 해줘.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BTS 여기 한번 나와봐야 되는데.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자,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 주고받읍시다. 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릴 테니까 내가 이 양반보다 훨씬 유명한 저널리스트야. 인정합니다. 알릴 테니까 당신들을 구독해 주고받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진보 설명드렸잖아요. 예. 한정판 만들었다고 벨기에에서 이걸 개발한 양반이 세계 최초로 딴 데에서 터졌거든요. 작년에 만든 음료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줘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딴지마켓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러자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만들었다. 이 양반이. 이 한정판에는 제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 제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신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보낸 거야. 예. 한정판으로. 500개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사야 돼요. 여기 보면 제 얼굴하고 여기 태극기도 그려져 있어. 안 시켰는데 자기 영상 막 찍어서 보내고 안 시켰는데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500개밖에 없다. 버터 원조의 나라, 원조의 대륙에서 진짜를 먹어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우리도 김치가 수많은 종류가 있듯이 파리의 한 수제 가게에서 지금 몇십 년간 버터를 팔아왔던 제가 할머니 버터라고 부르는 깡탕 버터거든요. 요 수많은 종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진한 것 중에 맛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버터를 받아서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거기 표현이 특별하게 등장할 것 같지 다 나처럼 똑같아 맛있다. 먹어보면 결국은 막 머리를 굴다가 맛있다 하게 돼 있어. 딴 데는 없고 딴지마켓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리로 직접 가던가. 먹어보신 분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말로 해줘야지.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이거 내가 버터를 좋아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예. 버터. 여기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똑같은 모양의 버터가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달라. 이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게 팔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걔네도 궁금하겠지. 얘는 뭔가. 그래서 한 주에 500개밖에 못 만든다. 퍼먹게 돼 있어 이거. 맛있다.
본인 뒷담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진짜. 걔는 왜 못 낳는지 모르겠다니까. 괜히 지가 겁먹어서 피하는 거 아닌가 몰라. 요즘 이혼 같은 거 흉도 아니라는데. 좀 센데?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좀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딱하네요. 지금 이제 시어머님을 결혼 생활 10년 동안 놓고 따랐단 말이에요. 제일 딱한 부분이 내가 이 남편한테 말할 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까? 참 많이 우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의 축이잖아, 악의 축.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혼하라고? 이혼하면 저 같은 사람 돈 벌고 좋아요. 이럴 때 시어머님이 술을 좀 드시는 분이면 좀 괜찮을 수 있거든. 술 한잔 해. 시어머니 때문에 졸라 힘들어요. 어렵다. 자, 다음은 다스베이다 공식. 귀염둥이 4인방에서 5인방이 됐어요. 5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자, 차렷 경례 한번 합시다. 차렷 경례. 자, 다시 우리가 자체 3.5단계 돌입해가지고 한 분으로 돌아왔어요. 자, 아이고 힘드시겠다 혼자. 서기호 판사님이 연락을 늦게 들어가지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중이에요. 우리 선배 담당이 깜빡하고 연락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야. 언제 연락이 오지? 집에 안 들어가신 거야. 괜히 갈아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연락이 안 오지. 2호선과 5호선 5호선 라인을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카페라도 문을 열었으면 당연히 안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일정이 없는데 지하철을 타고 계셨던 거예요. 지하철 타고 있다 연락을 받아서 바로 달려오시는 중입니다. 자, 다행히 멀리 돌고 있지 않더라고. 너무 옆에 있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한 15분 몇 정구장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갔군요. 다시 얘기해 다시. 우리 서기호 판사님이 자존심을 딱 지키기에 적당한 거리에. 그러니까 2호선 라인 안에 계시다가 곧 도착하실 겁니다. 월요일 날 나간 다른 방송에서 이제 수요일 날도 나오시라고 했더니 나 수요일 날 다스베이다 나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서기호 판사님 깜빡했습니다. 우리 담당이. 자, 도착하셨어.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판사님 일정도 없는데 혹시 부를까봐 근처에서 계속 있었죠? 예. 분명히 지난주에 계속 부른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봐봐. 그러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합정역 주변에 비행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딱 맞췄어. 딱 전화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짠 것처럼 맞추냐고. 야. 충정로까지 금방 간다고 내가 걱정 말라고. 달려왔습니다. 막. 본인 인정하면 어떡해요. 여기 충정로 여기 있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아까 정거장 옆에 그죠? 네. 적당한 거리예요. 합정역이면. 항상 대기 중입니다. 항상 대기 중입니다. 자,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자, 우선 윤 총장이 헌법 소원한 거 이거는 이게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냈다면은 바로 각하됐을 겁니다. 각하됐을 텐데. 실제 속도로. 검찰총장쯤 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예우를 갖춰서 심리하는 척 이제 하면서 오늘부터 뭐 본격 심리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조금 전원재판부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몇 개월 혹은 뭐 1,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원래.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사실은.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기한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거기 끼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낼 수도 있고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리고 적어도 가처분 자체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이제 전원합의체로 갔다는 거는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끝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잊어버려라. 자,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
김봉현 전 회장 검사 3명 술 접대 이게 이제 확인이 됐어. 근데 이제 이 술값을 계산하는 게 아주 예술이에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검사 불기소 세트 99만 9천 원에 모십니다. 모르는 분들을 요약하면 3명 중에 2명은 11시 이전에 갔기 때문에 11시 이후 술값은 빼고 그 다음에 밴드비하고 종업원 팁 빼고 11시 뺐어. 이후에 들어왔대요. 밴드는 그럴 수 있지만 왔다 갔다 서빙하는 서빙이 아니죠. 접대부라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이 접대를 받아봐서 아는데. 어쨌든 그것도 뺐어. 당연히 처음부터 합쳐가지. 이것도 웃기다고 봐요. 이제 머릿수를 셀 때 검사 3명, 그 다음에 이모 변호사 1명, 그 다음에 김봉현 전 회장의 머릿수도 포함해가지고 총 5명 해가지고 이 술값들을 이거 빼고 저거 뺀 다음에 5로 나눈 거야. 5로 나누니까 96만 2천 원. 38,000원 부족해. 이런 논리거든요. 액수를 놓고 맞자 맞춘 거죠. 액수가 이보다 조금 더 넘어갔으면은 부가가치세까지 뺐을런지도 몰라요. 김봉현 전 회장은 술 안 먹는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뺄 거면 김봉현을 빼야지. 그 술값에서 김봉현 몫을 빼가지고 검사한테 얹어야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방을 3개를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뺄 거면 난 안주만 먹었어. 또 빼고. 그런 식으로 다 빼줘야 되잖아. 저는 이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조차가 웃겼다고 생각을 해요. 곧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그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접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뇌물죄지. 뇌물죄. 뇌물죄예요. 맞아요. 네. 뇌물죄는 n분의 1을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엠빵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영수증이 한번 재발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달라졌다.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이렇게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11시 전에는 무슨 심각한 얘기들을 나눴길래 밴드도 안 부르고 접대부도 안 부르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술 마실 사람은 마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뒷부분은 단순 향이고 향이고 앞에 부분은 뭔가 심각한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었던 게 아니냐. 11시 이거 왜 달라주는지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사를 했으면. 없잖아요. 신장식 변호사가 한 것처럼 거기를 준 사무실처럼 본인이 썼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밥 먹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한정식 먹으면 이제 접시별로 따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고. 뭐 10개 코스 중에서 5코스만 먹고 일어났어. 이게 액수 상관없이 뇌물죄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김영란법으로 적용하려고 100만 원 이하로 만들고 노력한 거지. 우회로를 탔다. 수사가 거의 없었던 그 걸로 수사를 보이니까. 아예 안 해버렸지. 대가성을 확인하는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리잖아. 그래서 뇌물죄를 김영란법으로 만들어. 김영란법은 또 100만 원 이하면 부처 내에서 징계하는 걸로 끝나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한 명만 걸쳐놓은 거 아니야 이게. 11시 이후에 밴드와 함께 노래를 부른 그 그러니까 한 사람. 과거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이런 술 접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뇌물죄는 혐의 없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처벌 조항이 없음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가 돼버렸는데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있다 보니까 김영란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직무 관련성을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데 직무 관련성 없으니까 이제 처벌은 못하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려고 과태료를 빼준 거 아니에요? 그냥. 빼준 건데 접대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먹은 술 안주 양만 계산해서 나는 요만큼만 접대 받았어. 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전체로 통으로 그냥 접대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분위기, 뭐, 그 전체 그 공간에서 그런 밴드와 그런 접객원들이 있고 이 분위기 전체를 접대받은 것이지 n분의 1로 하는 게 맞냐 이게. 어떻게든 100만 원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만 딱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싹 면죄부를 준 그렇죠.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가 있잖아요. 이 변호사가 김봉현 전 회장한테 한 말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라임 수사를 맡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도 거기 수사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일종의 알선이란 말이지 이게. 근데 그걸 수사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실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7월 달에 받고 접대를 받고 11시 넘어서까지 밴드랑 노래 부른 이 양반이 윤석열 총장이 2월 달에 라임 그 파견을 보내가지고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한단 말이죠. 너무 기간이 길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그때부터 알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윤석열 총장 이주영 변호사를 통해서 김봉현을 소개받은 남호 그 부부장 검사를 2월 달에 남부검찰청에다 파견을 했냐. 하필 왜 그 사람을? 왜 하필 왜 그 사람을. 이거 수사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술자리에 소개받은 사람이 5개월 있다가 수사팀장이 됐는데 사진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 팀장이 될 사람이 김봉현 씨 보고 온 게 아니잖아. 이주영 보고. 커넥션이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거 수사 대상이잖아. 이거 다 뺐어. 김봉현 전 회장이 내가 검사들 술 접대했다는 말을 이미 검찰에다 했다. 네, 그게 7월 달에 얘기했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JTBC가 보도한 데에 따르면 그 술집에 검사들이 찾아와서 여기 검사들 왔다 갔냐고 확인했다고 했단 말이지. 검사들도 알았어. 이것도 조사가 안 돼. 그 이동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찾아가서 라임 건은 이미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그림을 계속 그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김봉현 회장이 속내했던 것은 나한테 여당 정치인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수사의 키포인트인데 한 방향으로 이 수사를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작이란 말이지, 공작. 그 공작도 전혀 수사 대상이 안 됐어. 그냥 달랑 술 접대를 받았다. 아무런 직무 관련성 없이 요것만 달랑 남긴 거야. 초반에는 김봉현이 헛소리를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주영도 간 적 없다 그러고 검사 셋도 간 적 없다 그러고 확인하고 발표하고. 저희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왜 사과 안 해? 아니 검사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일단 술 접대 받았잖아. 검사들이 하도 술 접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죠. 재수없게 걸렸다고. 저는 검사들은 김영란법 안 무서워할 거라고 봐요. 뭐 기소 안 당할 건데.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기소 안 하면 끝이니까. n분의 1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사건이라 그나마 들켜가지고 모두들 지켜보니 할 수 없이 김영란법이라도 적용했지. 야, 너 수직 갔냐? 갔어요. 야, 들키지 마, 이 새끼야. 이러고 안 갔다 해. 이 새끼 들키고 말이야. 너의 죄는 들킨 죄!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야. 자기들이 다 봐주잖아, 그냥. 만약에 법무부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법무부가 n분의 1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되죠. 기자들이 놔뒀겠어, 이거? 박살을 내. 짱짱 가지고도 작사를 내는데 그 정도로 작사를 못 내. 그 상대가 야당했어. 그러면 온갖 거 갖다 붙여가지고 몇 놈 구속영장 떨어졌어요. 자기들 거니까 그냥 다 덮어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저 빈틈을 발견한 게 이제 팀장만 기소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는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보는 게 다른 방에 이제 이모 회장하고 또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 금감원 출신 그 양반이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명으로 나눠야 된다고 내가 보기엔 주장할 거라고 봐. 이 양반이. 법정에 갔을 때 이 팀장이 아니다 7명이 같이 먹었고 어차피 김영란법이니까 100만 원 이하로 떨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7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나는 법정에서 주장할 틈을 만들어주고 야 너는 이걸로 가가지고 법정에 털고 나와. 이렇게 기소한 게 아닐까. 이미 계산은 끝났다. 룸사롱은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룸사롱은 각 방마다 이게 독립적으로 아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자기는 이 방에도 있었고 저 방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총액에서 7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주장을 하면 판사들은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하겠죠. 판사도 가봤으니까요. 더 골 때리는 건 이걸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당 정치인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야당 정치인이 잡힌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잘 몰라. 오늘 영장 청구됐죠. 윤갑근. 네, 영장 청구. 이거 잡혔다고 하니까 여당인가 다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오늘 영장 청구하면서 나온 거 보면 김봉현이 얘기한 2억 주고 로비시켰다라고 했는데 자문료를 2억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딱 떨어져요? 김봉현 회장이 했던 주장이 사실인 것이고 내가 돈을 줬던 것은 사실 야당 정치인이다. 이 사람이 대구 고검장에 있던가? 예. 근데 이제 여당 정치인이어서 봐요. 그쪽으로 꽂혔어 봐. 그러면 이름하고 제목 뜨면서 도배됐을 거 아니야. 몰라 사람들이. 이 양반이 충북 도당위원장인데 국민의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산법을 되게 웃기게 해서 알려지지 않는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99만 원 세트. 기사들이 할 일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리려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윤곽건 이번에 총선 출마했던 충북 도당위원장 고검장 출신 2억 받아
이거 몰라.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잘. 모른다고 앞에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저는 사실 윤곽근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이 펀드 얘기를 해줬다고 내가 어서 거짓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그 특수통 검사예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 펀드를 자문했다. 그건 거짓말이죠. 검사 생활 10년만 하면 민법 3법 다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30년 검사 생활을 했으면 민법 3법 잊어먹고도 한참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이 양반 지역구가 제가 이제 청주 출신이라 잘 아는데요. 정우택 의원 지역구였어요. 나름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옆선거구로 맞아. 밀어내고 그때. 윤갑근 후보가 후보로 공천을 받았어요. 꽂았네. 왜 꽂았냐면 황교안의 직계였어요. 당시 맞다. 예, 특별히 찍어서 정우택까지 옆선거구로 밀어내고 했던 말하자면 황교안의 적통 가장 큰 오른팔 성대 격이 됐던 출신이거든요, 사람인 둘 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도로. 돈을 줬겠지.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을 댄 거예요. 황교안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야당 커넥션이 나온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당시 만약에 이게 여당이었으면 그렇게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는 거거든. 네. 근데 국민의힘도 연결하지 않고 제가 오늘 그걸 찾아보니까 있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청주나 충북에 있는 지역지들 이런 데서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그 고검장 출신이 윤갑근이라는 것도 모르고 윤갑근과 국민의힘 출마자의 또 끊어져 있어요. 황교안하고는 뭐 아예 황교안 전 대표하고도 끊어져 있고 이거 보통 한 줄로 나온 다음에 그렇다면 황교안과 연결되는가? 노비의 끝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원래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방식이야. 그걸 다 끊어놨어. 포털에 노출도 안 되고 김몽현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할 만한 결론이 났는데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쓴다면은 거짓말 이거 주제 갖고도 쭉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주영 검사 3명 윤곽근 다 거짓말이거든. 다 거짓말. 그 거짓말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은 당시 알았나 몰랐나 여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죠. 원래. 왜 사과 안 하나. 그러면서 이제 라임 사태하고 그만할래 이제. 복잡해 또 갑자기. 복잡하게 연결돼. 이 가지를 치려면 엄청 가지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지를 안 쳐. 가지를 치기는 그냥 다 끌어놔. 언론 보도에는 한 명만 기소됐고 2명은 불기소됐으니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왜 불기소 이유는 자세히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또 꼬리 자르기라고. 잘 썼죠. 아주 경제. 아주 경제. 아주 경제 진짜 그동안 많이 했어. 이제 징계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집회 신청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일에 끝나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문 변수가 검사 2명이라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연가나 출장을 쓴 검사들 명단을 지금 직원별로 취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그날 일정을 비운 사람, 그날 약속 있다고 빠지는 사람까지 골라내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2명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거야. 무조건 기피 신청을 할 거라고 난 보거든요. 기피 신청은 하겠죠. 제가 당황했던 게 명단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 걸 언론 플레이 하는데 기자들 계속 써줘. 법무부에서 뭐 법에 이렇게 못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당사자에겐 보여줘도 된다 그런 거야. 당사자에게 금지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억지를 부리면 언론 단계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해야 되거든. 안 해주잖아. 그래서 제 결론은 나쁜 새끼들. 내일 하루에 꼭 끝내야 된다. 기피 신청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표결하면 돼요.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은 최대한 끌 겁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도 제가 생각할 때는 4명 정도로 할 거예요. 한꺼번에 4명이나. 4명을 한꺼번에 놓고서 투표할 수 없어요. 기피나 제척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하는데 총 4명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을 기피할까요? 저희끼리 판단해요. 바로 하고 그 당일날 당부에서 그 위원들이 사유를 듣고 이거는 기피 사유 안 낸다 나가리 하고 그 다음 사람 기사로 나가리.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개 판사님,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오늘은. 징계위원회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판사, 국회의원 다 해봤는데 징계위원회를 못 해봤네. 네, 공개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은 했는데 밀실에서 이렇게 징계위원회 이런 거는 참여를 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신 게요.
왜 징계 절차는 그렇게 하냐면 내부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절차인 거예요. 내부에서 봤을 때 야 우리 사람으로서 더 이상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판단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공개된 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9명 증인 신청했으니까 다 해봐주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침 그 징계 받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사건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징계 받았던 공무원. 네, 그 징계 받았던 소청심사위원회 많이 가셨었구나. 네, 거기 제가 이제 대리인으로 아유,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대리인으로 가서 했는데 정말 눈도 못 마주칩니다. 징계자가 징계위원회 기피하겠어부터 처음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야. 네, 이거는 완전히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싹 감싸주니까 이렇게 실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감싸. 제가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로 많이 올라가 봐서 나는 징계를 올라가 봐서 아는데 징계 대상자로 제가 이거 일일이 수를 셀 수도 없어요. 징계 당해서 많이 잘려봤지. 저는 안 되는데 윤석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일 할 것 같다. 이틀을 할 거 봅니다. 예. 내일 하루에 끝내는 게 맞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그럴 각오를 해야 된다. 저쪽은 증인을 무려 7명이나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기피 신청하지, 증인 신청하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24시간을 해서라도 끝을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벌써 제 머릿속에는 이미 전 총장이 되고 벌써 보내셨네. 제 머릿속에 이미 보내버렸는데 24시간 내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며칠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연기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증인 신청만 해도 7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3명은 윤석열 총장 측이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4명은 이제 통보서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끝나지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저는 징계위원회의 성패는 스피드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이 모든 혼란은 빨리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면 다 끝날 일이다. 맞습니다. 네.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총장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항명하고 그럴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것이다. 법조기자들이 자기들의 정보 소스가 될 새로 임명될 요직에 그 사람들과 각을 세우고 이미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전직 검찰총장이나 옷 벗고 나갈 사람들 손을 들 것이냐. 법조기자들 쫙 새로 쓴다. 다 쓰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목소리를 조금 하겠지 며칠. 과거에 본 사례를 보면은 총장이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쯤 되면 이미 다 정리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빨리 수립하는 게 여기의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윤 총장 쪽도 그걸 안다고 봐요. 이 모든 행위의 핵심은 총장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해야만 한다.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는 안 된다. 정직은 혼란을 지속하게 만들 것이고 지금은 외나무 다리이기 때문에 면직하고 해임 그리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면 새로운 질서하에 모든 게 정리된다. 법조기자들 새로 임명된 새 총장을 막 비난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새로 줄 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 이때부터 충성을 하면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정세 판단을 하는 일부는 남겠다. 근데 그게 1년 이상이잖아. 1년 이상 검찰로부터 소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은 기자들은 안 한다. 기자들은 안 하고. 기자들도 안 하고요. 며칠 전에 고위직 몇 명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안 시끄럽냐라는 식으로 제가 오늘 떠봤더니 아유 우리는 뭐 저 사실 총장 어떻게 되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별 관계 없어. 아니 새로운 총장 오면 새로운 총장 중심으로 쑥 정리된다니까요. 상당히 고위직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가 있는데요. 아주 고위직이에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은 벌써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준비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몇 사람 이름이 떠오르네. 떠오르시죠? 예.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 이번에 그럼 내가 라인 타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거기 못 들어간 나머지 검사들은요. 상관이 그냥 없어. 상관없어요 사실. 빨리 정리되길 원해.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이런 새로운 총장 와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그러면 그래 새로운 시대로 가자 하고 바로 간다니까. 키워드는 스피드다. 제가 이 사태를 쭉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벌써 소회를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 뭐냐면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운 연성 쿠데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쿠데타 모의는 소수가 해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 특수부 검사들 라인이라고 하는 소수가 해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해요. 이미 장악돼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수가 일으키고 언론을 방송사 쳐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군인 전체를 설득을 해. 그 다음에 중도파를 설득을 해요. 특수부로 시작해서 언론은 이미 장악돼 있고 지금은 검사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연성 쿠데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넷플릭스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민주주의라는 그거 있어요. 법으로 네, 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검사 앞세우고 해가지고. 그건 난 동의해요. 브라질 대통령 호세 지우마라고 하는 그 합법적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룰라가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룰라도 검찰을 앞세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렇지. 지금 룰라 감옥에 있어요. 어떻게 그 법률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지를 다큐로 찍은 건데 브라질에서는 실제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 사례지. 네, 그게 성공 사례예요. 검찰을 앞세워서 법률을 앞세워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둘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는지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네. 그 얘기가 나오지.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권력 잡고 사람이 있어요. 거기 법무부 장관인가 검찰이었죠. 그때. 네, 맞아요. 네. 군부를 앞세운 쿠데타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법률을 앞세운 연성 쿠데타 시도라고 볼 측면도 있다. 없지 아니하다. 없지 아니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라질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렇게 꼭 찍어야 되겠어? 내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 더킹 보세요. 더킹. 조인성 나오는 더킹. 더킹. 빨리 결론을 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징계위부터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변곡점이라고 봐요, 나는. 원래 정상이 가장 뾰족하잖아. 그 꼭대기는 좁아가지고 막 흔들려요. 이거를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이다.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거를 전자의 심정으로 지나가야 돼. 이거를 어떻게든 오래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래 끌어서 거기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빨리 지나가야 된다. 나는 추 장관은 알 거라고 봐요. 당연히. 오늘 국회 출석해가고 책 보고 있었잖아요. 책 제목이 나는 왜 검찰을 떠났는가. 그 임계점이 다가가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님이 연성 쿠데타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요.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작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연성 쿠데타 이 모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단 말이죠. 판사들이 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번에 정국법관 대표에서 우리 입 다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겁나서 산꼭대기에서 물이 어디로 흘러 떨어질지 아직 난 모르니까. 지금 연성 쿠데타라는 거를 판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알지만 섣불리 여기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보시면 이기는 편에 들어야 되니까. 예. 그때 법관들의 심리였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제 판사님들이랑 어떻게 취재하시려고 이제 아무도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법관 세계. 판사들한테는 제가 전화 안 해요.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른 것도 이제 판사들과 전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심하고 그런 연성 쿠데타에 겁나가지고 막 입도 못 못하고 그냥 입 다물자고 하는 그런 판사들하고 제가 절연하고 싶어요. 그게 본인이 2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밖에 나와서 살아가다 보니 그 판사들이 그렇게 소심한 거였구나. 그렇죠. 깨달으신 거예요? 예, 판사들이 수염도 못 길러요. 비난을 받을까 봐.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네. 남의 눈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찰 문건이 잘했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장을 내는 걸 유예한 것은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입 다물자고 한 거잖아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둬놓는 게 독재 정권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거든요.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중립인데 검찰 개혁이라든가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정치와 관계 없거든요. 정치 중립과 관계 없어요.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재판 법정을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재판의 독립성의 보장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징계 판단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삼을까 봐. 그건 편하게 해석하신 거고요. 그 법정에 가서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제
법정은 신성한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되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거만하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거만하게. 아니 생각해보니까 뒷걸음질로 문 닫고 나오는 데는 법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그래요. 변호사들이 네. 뒷걸음질로 인사하고. 근데 제가 해봤지만 내가 해봤잖아. 내가 법정에서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사건 뭐 검토하고 있는데 저 변호사가 뒷걸음질 치면서 공손하게 나가는지 거만하게 나가는지 다 보면서까지 재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이거는 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연수원에서 재판부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시간에 배웠어요. 연수원 때부터 가르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분위기를 몰아간 사람 누구냐면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인데 그 교수들이 판사예요. 판사. 바로 이 법조계의 가불문화 이런 건데 변호사들은 저 판사가 뭐 어떻게 결론을 내려볼지 모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불이타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불이타라고 그러죠. 불이타 판결을 맞으면 변호사들은 진짜 멘붕돼요. 멘붕. 진짜 멘붕입니다. 의뢰인들이 항의 들어오거든요. 지금 하자고. 또 판사들은 이 검찰 조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찰해가지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판사들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 연성 쿠데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귀에 딱 꽂히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해서 가진 두려움을 잘 표현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이 연성 쿠데타가 얼마나 판사들에게까지 그 두려움을 심어줬는지.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힘을 확 빼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야 된다. 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그 다음 단계는 그거죠. 징계위 끝나고 공수처 출범까지 딱 가면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가 끝나는 것이고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이요. 도시락 폭탄인가? 저요? 아, 치킨 도시락이군. 2020년 대한민국 배달 독립 제로 배달 유니온 우리의 배달 앱입니다. 제로 배달.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뭐 30명 모여있는 하루만 하면 혼자인데도 일당백. 일당백. 자, 리얼미터에서 국민일보 이래로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낙연, 이재명 동률이고 윤석열 25.8. 나머지는 다 5% 이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절반가량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보수층의 주자로 확고히 자리 잡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후보들은 괴멸되고 있어, 괴멸. 거의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정도가 이제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들은 홍준표 의원은 제가 전매 특거니까 함부로 거론하지 마세요. 네, 중도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또 한 가지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4%를 보인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만둔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서의 일부 이동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 윤 총장 뭐 상승세야 대략 예측했던 결과고요. 저 지지율은 올라간 만큼 올라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건 추미애, 안철수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낙연, 이재명 외에 제3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면 정세균 총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같은 호남이고 또 총리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친문 성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추 장관한테 주목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징계한 부분이 결과물이 만약에 도출이 된다면 추 장관은 상승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낙연, 이재명 중에 이낙연 대표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조금 더 굳건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윤석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게 고민스러운 지점에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윤석열을 까지는 않았는데 안철수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여권 지지층한테는 어떻게 이 총장이 1위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의 그 징조가 보이는 게 뭐냐면 49명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 대상에 올린 겁니다. 네. 민경우, 김진태, 전희경, 흔히 말하는 스피커라고 극우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그럼 4월 달까지 재보궐선거 때까지 홍준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럼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10% 올리는 게 과제가 될 텐데 나홀로 노력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세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49명의 명단이 만약에 그대로 물갈이가 된다면 홍준표 당이 창당된다는 얘기예요? 홍준표를 중심으로 그 세력 중에 일부가 뭉칠 가능성도 있다. 정치라는 건 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복당 차원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국민의힘도 대권 후보 없는데 네, 홍준표 당이 창당되기를 그래서 저쪽이 다 엉망진창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홍준표가 꼭 대선 후보를 나오시기를 저는 그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지지율은 하루에도 5%가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일주일이면 10%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지율은 유동적이에요. 근데 이런 구도는 잡히면 더구나 보수 유권자한테는 아주 오래 가는데 너무 눈에 띄게 주목받게 만들었고 이걸 이젠 더 이상 아니야?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야? 해봐야 소용이 없다. 홍준표 비호감 높죠. 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경원한테 졌어. 밑에 원희룡 1.5 가지고 어떻게 나와. 유승민 하나 남았는데 유승민 또 친박이 용서를 안 하잖아. 여기서 골 때리는 건 이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어느 순간 나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흩어지는 거야. 이른바 이제 농계 작전이 실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대선이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보수에서는 유력 주자로 만드는데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렇고 이 정도 선.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더 올라간다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1%가 되는 이거. 완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1, 2, 3등 위주로 기사를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대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선 주자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 3명 중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주자들은 10% 넘는 주자가 나오기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게 없는 이상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정치를 할지 말지 내내 이어지겠죠. 한동안. 네. 저희가 처음에 그 양자대결 한번 붙여갖고 뭐 논란이 좀 컸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이낙연, 윤석열과 이재명 붙여갖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좋은 결과잖아요. 좋은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건데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아니 1위를 뺏겼어. 기분 나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 적합도 이게 진짜 재밌어요. 박영선 1위 뭐 이건 예상됐던 바예요. 근데 나경원, 오세훈의 순위가 예상과 달라요. 이 동네 선수들은 오세훈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심지어는 박영선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세훈이 나경원과 차이가 없어. 금태섭 전 의원에게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보수 성향층이 강한 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보수 색채가 더 뚜렷하니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중도적 성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 지지가 더 높아요.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여기 들어가서 7%라고 하는 이제 유의미한 지지를 얻으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지지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저격한 셈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의 금태섭 기획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 둘을 스스로 망가뜨린 오세훈한테 타격을 주고 안철수한테 타격을 줬어. 금태섭 기획은 민심의 복잡한 다이나믹을 다 못 읽어낸. 그래서 금태섭의 중도만 쫙 당겨오려고 그랬는데 금태섭에 대해서는 왜 강서에서 떨어졌는지 주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공이 원사이드하게 졌거든요. 강서는 60몇, 금태섭 30몇.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금태섭은 국민의힘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보수 매체가 키웠거든요. 항상. 김종인하고 뭔가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뭐 그런 것 과정에. 금태섭 기획은 과거에 안철수 기획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안철수 기획이라는 건 호남을 갈라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도 진보의 표를 갈라서 보수가 먹는다. 아니 근데 솔직히요. 안철수 대표를 아무리 무시한다 하더라도 안철수는 나름대로 신드롬이라고 했어요. 금태섭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안철수가. 보수의 기획은 호남을 가르고 진보를 가른다는 게 기획이었는데 실제 다이내믹은 어떻게 작동했냐면 호남은 갈랐는데 그 과정에서 당하는 문재인이 다른 지역에서 결집을 시켰어, 민심을. 오히려 영남에서는 호남 정당 이미지가 오히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민주당이. 그 결과 지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진보를 갈랐는데 보수를 더 갈라먹어서 대선도 땡큐가 돼버렸어요. 이게 기획과 다이내믹의 차이거든. 저는 금태섭 기획도 뜻대로 안 되는 다이나믹이다라고 보는 게 우선 금태섭으로 자기들 카드 중에 하나인 오세훈, 안철수한테 타격을 줘버렸고 또 하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편 기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편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을 열받게 만들어요.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 편 기세를 높이고 상대편의 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열을 받으면 논리가 필요 없이 투표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거 투표장에 가는 것은 voting for가 아니라 voting against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반대하러 가는 스트렝스가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금태섭 기획의 그쪽에서 읽지 못하는 대목은 금태섭을 보수와 국민의힘과 붙이는 순간 이쪽에서 금태섭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받거든요. 그래서 금태섭으로 인해서 끌어들일 중도층보다 금태섭으로 인해서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게 만들 이쪽 층이 더 강고해져. 아주 좋아.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하고 그 와중에도 금태섭 전 의원이 바깥의 경우에는 박용선, 박원순 후보 단일화처럼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했는데 나경원이 만약에 이겼어. 금태섭을 지지했던 저 7%가 나경원한테 가냐고. 안 가지. 성질이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안 가지. 예전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경선했을 때 안희정 표에 붙어있던 보수표 있었어요. 그런데 안희정이 떨어지자 다 흩어져 버렸거든. 마찬가지로 금태섭에 붙어있는 중도표가 있어요. 그 표는 나경원과 손을 잡거나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흩어져 버릴 표인데 거기서 그래도 일부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기획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민심의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 기획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4월 예상을 하면 대선 후보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금태섭하고 나경원하고 그 단일화 전선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금태섭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지지층이 대선도 없는데 서울시장까지 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줘? 내부 인사가 아니라? 게다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서울시장을 이기고 싶어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사람한테 서울시장을 안 줍니다. 금태섭은 써먹어서 중도표를 가져올 용도이지 금태섭이 이길 수 있는 룰로는 절대 안 붙여요. 민주당 때리는 용이죠. 그러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때리는 용이죠. 그러면 금태섭 서울시장까지 갔다. 국민의힘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다라고 했을 때는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단일화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러나 금태섭 전 의원은 무슨 소리냐. 지지정당 구분 없이 단일화 조사를 하자라고 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네요. 그래서 윤희원 센터장이 오세훈 가능성을 얘기해왔는데 오세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금태섭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꽃가마 타기 힘들다. 그걸 알고 나경원이 선방 지른 거죠. 출마 선언 빨리 하고
실제로 네이스를 밟고 있거든요. 수일 내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이택수 대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화 와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할 때 내 이름 넣어달라 서울시장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런데 나온다고 봐야죠. 왜 나경원이 유리하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서가 뭐냐면 나경원은 굳은 일을 했다. 근데 오세훈은 얄밉다. 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대부분 다 낙선했어. 근데 그분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 다 싸웠거든. 동지애가 형성이 된 거야. 나경원을 필두로 해서. 다 수사받고 있어. 근데 오세훈은 그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밖에서 그걸 업무 사격을 세게 해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할 때만 숟가락 얹는 스타일이라는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표가 없어 그래서. 네, 아까 있던 말씀 잘하셨는데 오세훈이 중도층에서 확실히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으면 굳이 오세훈한테 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경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은 불안감이지. 양자대결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 금태섭 표까지 합치면 해볼 수도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게 함정이지.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자, 이 얘기고요. 하나는 그 다이내믹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김종인 측에서는 오세훈은 말리고 싶은데 사인을 안 주는데 나경원이 나온다는데 말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박영선 장관의 주변을 모니터링 해보면 아주 확실하게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굳혔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끌면서 내부 정리 좀 해줘. 민주당.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친문 세력과 386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 경선 과정에서 두 번 서울시장 몸을 풀다가 안 됐잖아요. 박영선 장관은 내부 당원 50% 경선 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리하지 않을까 우상호 의원이 그 부분에 있어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거든요. 밀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서울시장을 도전해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서울시장을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원샷밖에 안 남는 거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입각을 했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도왔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1년 반 정도는 목소리를 안 냈잖아요. 장관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거부 정서가 많이 완화됐어요. 이호감도를 많이 줄여놨어. 잊어버렸어 그냥. 지금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박영선이 됐던 누가 됐던 나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윤건영 의원이 이제 구로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당에서 이 정도 격차와 경쟁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호적 환경을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엊그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 이걸 재밌게 봐야 돼.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한 70%가 다 박영선 더 장관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 굳혔구나. 자락을 쫙 까는구나. 그 여론조사를 누가 했겠어? 이건 이제 노조에서 한 건데. 노조에 누가 시켰을까? 왜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릴리스를 해 언론에. 이렇게 조사한 거는 처음 봐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부처에서 그렇게 이 부처에서도 떠나지 말고 붙잡는 사람이니 나를 좀 더 귀하게 대해주세요. 그 메시지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읽어버렸어요. 읽어버렸고 선수들이 다 판단했어 이미. 근데 이제 박영선 장관은 장점이 있어요. 미디어 최적화되어 있어요. 전달력이 굉장히 좋고 좋은데 열성적인 지지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번에 추 장관은 4점 몇 프로밖에 안 났어도 그 4점 몇 프로는 대단히 단단한 지지층이거든. 아니, 그럼요. 예. 이재명과 이낙연을 뚫고 나온 거란 말이죠. 박영선 장관한테는 그 층이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만들까. 그게 이제 고민이겠죠. 평판이 우상호 의원에 비하면 조금 박한 건 사실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이제 그걸 돌파하셔야 하는데 우상호 의원도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저 정도 격차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원 기반이 강하다 하더라도 일반 여론에서 한 5%포인트 이상 확 벌어져 있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원 여론은 일반 여론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매우 강할 수.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 변수입니다. 출마를 안 하면 그 표를 박영선과 우상호가 어떻게 나눠가지고 것인가. 이게 변수예요. 봐서. 그런데 이런 지표로 보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호도 좋아, 박영선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박주민이 제일 좋았어.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보니 박영선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카드겠네? 라고 이런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받아요. 밴드웨건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겠죠. 부상원께서도 오래 준비하셨고 맞아요. 또 박 장관은 2번 또 서울시장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준비는 잘 돼 있다라고 두 분 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또 다른 후보도 막 뛰어들고 해서 왜냐하면 저쪽에 조은희, 금태섭 이런 사람은 때가 별로 안 묻은 느낌이거든. 누구 밀고 있는 분이 있는 그러니까 누구 밀고 있는 사람이 있나봐. 자꾸 저 얘기야. 요즘 최근 들어 자꾸.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흥행판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 머릿속에 계속 이름이 돌아가고 있나 봐요. 잠깐 이름 나왔던 것 같기도 하던데. 예, 하여튼 금태섭 기획은 안철수 기획하고 똑같은 기획이거든요, 이게. 저쪽 표를 갈라먹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플랫폼에 올라간다든가 손을 잡는 순간 금태섭 의원의 한마디는 이쪽 진영의 투표율을 높이는 기름이 돼요. 아니, 금태섭이 엘리트 코스잖아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한규 법률대변인하고 금태섭 비교해봐요. 본인이 지금 결국 말했어, 자기 입으로. 비교해봐. 서울대 정치학과 하버드 석사하고 김앤장 변호사 강남 험지에서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민주당 깃발 들고 들어가서. 저도 김한규 위원장이 충분한 조건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태섭은 매체와 포탈이 오랫동안 노출시켜서 키워왔어요. 김한규 위원장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단기간 내에 저쪽에 절대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줘야지. 아니 그래서 이쪽도 참신한 카드도 꽤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중진 의원들만 이렇게 나오는 구도는 젊은 층한테 관심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기획이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중도적 성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이 커지면 안철수가 굉장히 열받게 돼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 공간을 금태섭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열받죠. 그 본인의 대선의 입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장 선거를 4월달까지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할 때도. 서울시장도 못 나와. 왜냐면 금태섭보다 지지율이 안 나올까 봐. 그리고 이제 한때 내부적으로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금태섭 의원은 실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정말로 금태섭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기까지는 금태섭을 안 키워요. 그래서 금태섭 기획은 내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없는 기획인데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지금 모양새가 딱 좋아요. 7% 정도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나온 거긴 그렇죠. 합니다. 예.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무슨 말만 하면 기사를 써줘. 그런 거 낼 때마다 바보들 아닌가? 윤석열 키우는 거 마이너 버전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기획이다, 참, 얘네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폭탄은 오세훈이 맞았고 안 보이는 데서 큰 폭탄을 맞은 게 안철수. 오세훈은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을 버리고 나도 경선에 끼워줘, 제발. 나경원 전 의원으로는 안 된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으로는 된다. 이제 이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그거 것이거든요. 있었잖아요. 지난번 그 총선 때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 못 믿는다는 거예요. 샤이 보수가 10%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10%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는 무조건 나경원을 이기는 거지. 안 믿어요. 나경원이 물러서질 않아요. 안 물러서지. 마지막에 본인을 지켜야 하는데. 나경원도 지금 급해요. 절대 안 물러서지. 독종이잖아요. 자, 윤석열 변수부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대선은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겠고 서울시장 선거도 유리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꼬이게 만들었다고 봐요. 대선도 사실은 윤석열 문제, 추미애 장관 갈등 이런 상황,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재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많았죠. 근데 올인을 한 거야. 그냥 윤석열 디펜스만 하고 무조건 이쪽 무조건 잘못했다. 윤석열도 잘못했다고 하고 정부 여당도 잘못했다고 했었어야 돼요. 그 적절히 견제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한다만 하니까 그쪽 표 다 이사 갔어 이제. 그거 오늘 이제 엊그제 그 술접 때 99만 9천 원 이게 사람들한테 딱 뇌리에 박힌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공수처 해야 하는구나. 자, 나경원과 오세훈의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날 줄 몰라서 금태섭 변수를 전문가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이 공교롭게 한 뭐 2, 3주 전에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3명을 딱 집어서 대선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이 요청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 오세훈 전 시장의 뛰어들기가 서울시장판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스스로 내가 뛰어들다고 할 수는 없죠. 염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게.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금태섭 보고 스트레스 받고 윤석열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선거 다이나믹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사안을. 그래야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고 또 이 선거 국면에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낼 수 있거든. 그 눈을 길러드리려고 이 두 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저는 들으러 와요. 저는 저희 박시영TV 한 줄이라도 소개할까 봐 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개 다 볼 줄 알아야 돼. 두 개 다. 하나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만. 그러면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 봐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콘서트가 있다면서. 맞아요. 뉴스 공장 찔렸잖아요. 홍보 매진돼서 3분 만에. 정말 감사드려요. 뭐 호텔 거지라고. 호텔 거지. 그런 기사를 봤어 아버지가.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미친 새끼도 아니냐면. 아미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인텔리전트 하단 말 인텔리전트 알아? 구독해.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오늘은. 징계위원회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몇 명 그러면 한 200명, 500명 그러면 장난하지 않고 야 장난. 장관하기를 바란다. 그거 딱 부른 순간 마음 굳혔구나. 나를 좀 더 귀하게 대해주세요.